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끓는 점 오름 하다가 마쳤었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순수한 용매 베이퍼 프레셔 곡선이 이런. 그러니까 원래 직선은 아닌데 직선으로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저기다 용지를 녹여주게 되면은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베이퍼 프레셔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자, 그러면은 여기가 끓는 점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이 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순수한 용매땅 끓는 점이 여기서 나타날 거예요. 근데 베이퍼 프레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TB가 옮겨지게 돼. TB에서 TB 프라임으로. 요 간격이 바로 뭐냐면은 끓는 점 오름 이렇게 될 거란 거죠. 근데 베이퍼 프레셔는 원래는 요 점이었었는데 여기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베이퍼 프레셔가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금을 우리가 앞서 되겠지만 직선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랬죠.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S라고 표현해 주게 되면 S는 델타 TV분의 델타 P1 이렇게 돼요. P1 뭐 이렇게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 이게 델타 P1이 음수가 되니까. 자, 근데 델타 P1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빼기 X2에 P1 제로랑 같다는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사라지게 돼. 그리고 여기서 P1 제로는 지금 우리가 끓는 점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끓는 점은 몇 기압이냐면은 1기압이에요. 1기압. 그래서 얘가 없어져요. 얘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델타 TB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S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델타 TB는 S분의 1에 두 번째 문제, 용질의 몰 프랙션에 해당하는. 용질의 몰 프랙션은 정의상 어떻게 되죠? 전체 분자의 수에서 두 번째 분자의 몰수가 몰 프랙션이 돼요. 자, 1번 분자는 용매고요. 2번 분자는 용질이에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용매 분자의 몰수가 용질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N2는 그냥 생략을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이제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1번 분자, NO는 뭐냐면은 용매 분자의 몰수거든요. 몰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 분자의 몰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분자의 분자량을 위쪽으로 왼쪽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이게 없어지면서 여기가 M1 이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 단계로 M1을 1000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여기다 1000이 곱해져야 되겠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완성입니다. 자, 얘는 델타 TV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델타 TV는. 델타 TV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KB라고 부를 거예요. 상수. 그 다음에 요 놈. 요 놈이 뭐냐면은 요 놈이 분자는 뭐냐면은 용질의 몰수죠. 용질의 몰수. 근데 분모는 뭐죠? 용매의 질량인데 1000으로 나눴으니까 단위가 얼마가 돼요? 킬로그램 단위의 용매의 질량이에요.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1000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 용매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는 이게 바로 몰랄 농도라는 거지. 몰랄. 그래서 얘는 그냥 M으로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끓는 점 오름은 이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해서 이 부분은 앞부분은 뭐랑 상관이 있는 거냐면 용매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라지 M1은 용매 분자량이잖아요. S는 뭐라 그랬죠? S는 요 기울기라고 그랬죠. 요 기울기. 요게 뭐의 기울기죠? 여기 용매 분자 베이퍼 프레셔 곡선이잖아요. 용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앞부분은 용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요. 자, 뒷부분은 용질의 몰랄 농도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엔 어떤 용질이 녹아 있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죠? 농도만 중요하다는 거야. 용질이 무엇이냐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용매랑 상관이 있는데 어떤 용매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떤 용매냐에 따라서 분자량도 달라지고 기울기도 달라질 것이니까. 이거는 용매에 따라서 달라져. 이거. 어떤 용매가 물이냐, 핵산이냐,
따라서 용매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야. 반면에 뒷부분은 용질과 상관이 있는데 용질의 몰랄 농도랑 상관이 있지 어떤 용질이 녹아 있는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총괄성이라고 불러. 총괄성. 자, 비슷한 방법으로 끓는 점 오름 말고 어는 점 내림도 비슷한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델타 T 어는 점 내림도 막 KF라는 상수가 있고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자, 요거는 유도하기가 쉽지만 요거는 좀 유도하기가 어렵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세요. 하지만 식의 형태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식이 맞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봤어. 실험을. 그래서 진짜 용질을 녹여가면서 어느 점이 예측하는 대로 떨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물을 사용했어요. 물. 그래서 여기 네. 여기 자, m이 0일 때는 어떻게 될까? m이 0일 때는 순수한 물이니까 어느 점이 얼마가 될 거냐면은 그렇지 0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녹였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를 녹였냐면은 아세틱 애시드를 녹였어요. 아세틱 애시드의 농도를 증가하면서 어느 점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봤더니 이렇게 잘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뭘 녹였냐면은 NaCl을 녹였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질의 타입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용질의 타입하고는 상관이 없고 몰랄 농도에만 의존하는 어느 점 내림을 보여주는데 NaCl 커브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 2배 더 떨어지더라고요. 2배 더. 똑같은 몰 농도에서도 2배 더 어느 점이 떨어지더라는 얘기야. 2배 더.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CH3COH와는 다르게 NaCl은 전해질이기 때문에 녹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해리가 된다. 해리가. 하나를 녹였지만 실제 물속에 들어가서는 2개처럼 행동한다. 2개처럼. 2배 더 떨어진다는 거죠. 해리가 된다는 거죠.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2배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프리징 포인트 디프레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삼투압.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끓는 점 오름하고 어느 점 내림과 상관이 있는 농도는 몰랄 농도라는 거죠. 그죠? 베이퍼 프레셔는 뭐랑 상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몰 프랙션이랑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 더 남은 게 뭐냐면은 삼투압. 삼투압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특수한 막이에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반토막이야. 여기 이제 용매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용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뭘 녹였냐면은 별표로 표현된 용질을 녹였어. 그럼 자연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농도가 같도록 하려고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농도고 얘가 저농도니까 용질이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럼 농도 비슷해지겠죠. 근데 이 반토막은 뭐냐면은 용매는 반토막을 투과할 수 있지만 용질은 투과할 수 없게 만드는 막을 우리가 반토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용질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은 용매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 농도를 낮춰주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수위가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측정할 수가 있냐면은 요 높이를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삼투압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대기압 측정할 때 토리첼리 방법을 이용했을 때 요 압력을 어떻게 구했네? 압력을 로 G H라는 식을 이용해서 토리첼리가 있던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삼투압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투압은 H를 측정하게 되면은 삼투압을 구할 수 있다. 이 식을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삼투압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관한 식이에요. 근데 이 삼투압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누구냐면은 반토프야. 반토프가 그 삼투압을 가만히 보니까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농도랑 상관이 있다는. 요 농도가 무슨 농도냐면 바로 몰 농도더라라는 얘기죠. 따라서 몰 농도는 어떻게 표현되죠? 이거는 n을 뭐로 나눠준 거냐면은 v로 나눠준 거죠. 몰 농도는. 그래서 이걸 식을 바꿔주게 되면 v가 왼쪽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옮겨져. 파이 v는
NRT라는 식을 얻게 돼요. 삼투압 식에서. 이 식이 가만히 보니까 무슨 식이랑 비슷하냐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랑 비슷하더라라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용매를 구성하는 용질은 마치 기체 이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식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삼투압은 무슨 농도랑 상관이냐면은 몰 농도랑 상관이고, 끓는 점 우름이나 어는 점 내림은 몰랄 농도랑 상관있고, 라우르 법칙에서 등장하는 베이퍼 프레셔는 몰 분율이랑 상관이에요. 세 개의 농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농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각각의 현상이 전부 농도랑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농도를 측정을 하잖아요. 농도를 측정하게 되면은 예로부터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은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삼투압 가지고서 주로 무엇을 했냐면은 분자량을 측정하는데 이 테크닉을 사용해요. 삼투압을 이용하면 뭐를 측정하는 거죠? 삼투압을 측정하면은 얘를 측정할 수가,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끓는 점 오름도 마찬가지죠. 끓는 점이 얼마나 높아지는가를 측정하게 되면은 몰랄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라우르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은 전부 농도랑 상관있기 때문에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농도 측정하게 되면은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은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어. 자,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몰농도라고 해봅시다. 몰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용질의 몰수를 용에게 부피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용질의 몰수는, 이 몰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부피 알고 있겠죠? 여기에 시로라 그러면 이거 부피 알 수 있을 거야, 부피. 그 다음에 M 질량도 알 수가 있어. 이거 무게로 다를 거 아니야. 시로를 측정을 할 때 무게로 달아가지고서 특정한 부피에 녹여줬기 때문에 부피 알고 있는 값이에요. 측정할 수 있는 값이야. 그 다음에 질량 측정하기 때문에 질량도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까지 아는 거죠? 농도까지 아는 거야. 그럼 이 식에서 질량 알고 있잖아요, 질량. 그 다음에 분자량, 몰수 알고 있다. 몰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몰수는 농도로부터 알 수가 있잖아, 그죠? 부피 알고 농도 하니까 몰수를 알 수가 있거 아니야. 그럼 얘도 알게 돼. 그럼 결과적으로 뭘 알게 되는 거죠? 분자량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이나 베이퍼 프레셔 로어링이나 혹은 삼투압 모두 다 뭐를 구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냐면은 분자량을 구하는 데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셋 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무슨 방법을 사용하냐면 삼투압이 가장 효과적이야.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똑같은 분자를 삼투압을 이용을 해서 농도를 측정할 때는, 삼투압은 뭐를 측정하는 거죠? 높이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물 기둥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이게 22cm 이상 올라간다는 거죠. 똑같은 농도의 어떤 용질을 녹였을 때 얘가 22cm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끓는 점 오름은 얼마 올라가냐면요 0.0004 켈빈밖에 바뀌지가 않아. 너무나 작게 바뀌는 거야. 얘는 많이 바뀌잖아요. 22cm. 똑같은 농도거든요. 똑같은 농도를 삼투압 실험을 쓸 때는 22cm가 올라가는데 끓는 점 오름은 0.0004 별로 변하지가 않아. 프리징 포인트는 얼마가 내려가느냐? 0.0016 켈빈밖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측정을 할 수가 있어. 바뀌니까. 근데 뭐가 수월하겠어요? 삼투압이 가장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삼투압을 이용을 해서 고분자의 단백질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됐는데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삼투압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도 뭐가 있냐면 매스 스펙트로미터가 있거든. 매스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하게 되면 그냥 시로 준비한 다음에 버튼만 딱 누르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삼투압을 측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하지만 옛날에는 삼투압으로 많이 측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지금까지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가 용매가 이렇게 용매가 있어. 그 다음에 용질이 들어가. 근데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은
용매는 기하가 돼. 용매는 이렇게 기하가 돼. 근데 용질은 기하가 안 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non volatile 솔루트라고 불렀었죠.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부터는 얘도 기하가 돼. 솔루트도 기하가 돼. 다시 한번 솔루트가 이제는 non volatile 솔루트가 아니고 volatile 솔루트가 된다. 자, 그러면 요 베이퍼 프레시의 프레셔는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겠죠. 베이퍼 프레셔는 첫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에다가 두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를 더해줘야 되겠지, 이제부터. 그리고 가정은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분자나 두 번째 분자나 둘 다 라울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얘는 x1, p1, 0. 두 번째 분자는 따라서 x2, p2, 0. 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분율이기 때문에 x1은 1 빼기 x2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x1에다가 x2를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게 되냐면 이거 분율이니까 정의상 1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x1 대신에 1 빼기 x2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한번 다시 정리해주게 되면은 p1 제로에다가 그 두 개 합쳐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합쳐주게 되면은 p2 제로, p1 제로, x2라는 식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요 나온 식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 그래프로 x축을 x2, y축을 베이퍼 프레셔라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x에 대해서 직선식이 되겠죠. 직선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p1 제로다. 여기가 p2 제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런 직선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그려주면은 요런 직선식이 나와요. 이걸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x2 p2 제로를 그려줘. x2 p2 제로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요 놈은 요 식이 돼. 요 놈을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직선식이 돼. 다시 말하면 요 직선은 p2를 나타내주는 거야. 요 직선은 요 식이니까 p1을 나타내주는 거야.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을 더해주게 되면은 토탈이 요 직선이 나온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p1 플러스 p2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는 이상용액일 때 얘기해. 이상용액일 때 깔끔하죠. 얘도 직선, 얘도 직선, 따라서 얘도 직선. 뭐 되게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는 어떠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요거 p2 제로를 그렸을 때 이상용액일 때는 직선이라고 그랬지만 실제 용액이 어떠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실제 용액,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모양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두 부분을 특히 볼 텐데 이 부분, 이거 x2라고 그랬을 때 x2가 1에 가까울 때 용액이야. x2가 0에 가까웠을 때 네, 요 영역에.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살짝 달라. 뭐가 다르냐? 공통점이 뭐냐? x2가 1로 가게 되면은 이상 용액이 지시하는 그 값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죠? 요 값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x2가 0에 가까워지게 되면 요 값하고 요 값이 서로 수렴하게 되는 건 같아. 근데 다른 점이 있어.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x2가 1에 가까웠을 때는 요 직선식에 접하게 돼 있어요. 실제 곡선하고 이상기체라고 가정했을 때 직선에 두 개가 수렴해, 근접해. 접선이야, 일종의. 근데 여기는 어떻죠? 여긴 접선이 아니야. 값은 비슷해지지만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x2가 1에 가까웠을 때는 그냥 요 식은 근사적으로 p2는 x2에 p2 제로에 근접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다른 식을 써야 된다. 왜냐면 이 식하고 이 식은 접하는 식이 아니에요. 요 식에서는 어떤 식을 써주게 되냐면은 p2는 k2 x2라고 하는 새로운 직선식을 만들다. 요 기울기.
요 기울기가 바로 뭐냐면은 K2라고 부르고요. K2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헨리 상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몰 프랙션이 작을 때는 헨리 상수를 이용해서 베이퍼 프레셔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예, 포지티브 디베이션을 보일 땐 이렇고요. 이제 앞으로 논의는 이상 용액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상 용액.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예냐면은, 자, 여기 리퀴드 페이지가 있고 가스 페이지가 있어요. 리퀴드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은 헥산하고 헵탄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몰 프랙션을 계산해 보니까 헥산은 얼마냐면은 0.4, 헵탄은 0.6이었어. 이거 리퀴드 페이지거든요. 근데 헥산도 기화를 할 것이고 헵탄도 기화를 할 거예요. 베이퍼 페이지예요. 헥산도 기화가 될 것이고 헵탄도 기화가 될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거 계산할 거거든요. 그때 요 몰 프랙션이 얼마가 되느냐? 헥산의 몰 프랙션. 리퀴드 페이지에서는 0.4, 0.6이었는데 베이퍼 페이지가 되면 이 몰 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산할 텐데 계산 결과부터 말해주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0.688, 얘가 0.312가 되다. 이거 계산할 거거든요. 계산하기 전에 그 의미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자, 리퀴드 페이지에서는 뭐가 더 많았었냐면은 헵탄이 더 많았어요. 근데 베이퍼 페이지는 어떻게 되죠? 반대로 뭐가 더 많냐면 헥산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조성이 다른 거예요. 리퀴드 페이지의 조성하고 가스 페이지, 베이퍼 페이지의 조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헵탄이 기화하는 것보다 헥산이 기화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헥산이 헵탄보다 더 기화가 잘 되느냐를 물어보는데 뭐라고 설명합니다. 헥산과의 인터랙션이 더 작기 때문에, 헥산과 헥산 간의 인터랙션이 더 작기 때문에 더 잘 기화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 되겠죠.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 내가 1번 분자라고 부르고 이거 2번 분자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헥산의 베이퍼 프레셔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순수한 헥산의 베이퍼 프레셔가 얼마인지 알아요. 라우리 법칙을 사용하려면. 그 다음에 순수한 헵탄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가 얼마인지 알아야만 얘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 책에서는 얘가 얼마를 알려져 있냐면은 0.198입니다. P2 제로는 0.06. 자, 이거 두 개를 딱 보더라도 어떤 게 더 잘 기화가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분자가 기화가 더 잘 된다는 얘기. 똑같은 온도에서 얘는 베이퍼 프레셔 0.06밖에 안 되는데 얘는 0.198니까 얘가 더 기화가 잘 된다. 다시 말하면 헥산이 더 기화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퍼 페이지에서 오히려 헥산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P1 첫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할 거죠? X1 P1 제로로 계산하죠. 자, X1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0.4라고 그랬죠. 0.4 P1 제로는 0.198. 얘를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냐면요. 이제 0.07분가. 얘는 베이퍼 페이지에서의 헥산의 베이퍼 프레셔를 나타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방법으로 헵탄의 베이퍼 프레셔도 구할 수가 있겠죠.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 X2의 P2 제로로 구해주면 되겠죠. 아까 두 번째 분자 헵탄의 몰 프랙션이 0.6이었었거든요. P2 제로는 이거.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0.036. 헵탄의 베이퍼 프레셔는 0.036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은 내가 이거를 X1, X2라고 부를 거거든요. 베이퍼 페이지의 몰 프랙션은 뭐라고 정할 거냐면 Y1, Y2라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X는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 Y는 베이퍼 페이지의 몰 프랙션. 그러면 Y1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Y1은 분압의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전체 압력에서 첫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의 비율이 바로
돌턴의 분압의 법칙이 하면 그것이 바로 몰 프랙션이라는 거죠. P는 어떻게 보면 돼? P는 베이퍼 페이지의 전체 압력이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0.0791 플러스 0.036 분의 첫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 0.079 0.079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요것이 0.688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 프랙션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라월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성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리퀴드 페이지의 조성하고 가스 페이지의 조성이 베이퍼 페이지의 조성이 다르다. 왜 그러냐면 기화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별 중리를 유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지금 나눠준 프린트물 있죠. 나눠준 프린트물의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용어 정리부터. 자, 이게 리퀴드 페이지가 있고 이제 베이퍼 페이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녹색 공도 있고 빨간색 공도 있죠. 녹색 공은 내가 동그라미로 표현하도록 할게. 그 다음에 별표 이거 있죠, 별표. 빨간색 공은 내가 별표로 표현해. 리퀴드 페이지에도 동그라미 있고 별표가 있고 이거 둘 다 기하가니까 베이퍼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분자도 있고 별표 분자도 있어요. 별표 분자를 내가 1번 분자, 녹색 동그라미 분자를 뭐라고 그러면 2번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여기 1번, 여기 2번. 자, 여기서 이제 용어 정의를 할 거예요. 몰 프랙션이 세 가지 종류의 몰 프랙션이 있어요. X1, Y1, G1. 이거 쓰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첫 번째 분자의 리퀴드 페이지에서 몰 프랙션 X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Y1은 뭐냐면 첫 번째 분자의 베이퍼 페이지의 몰 프랙션을 Y라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한번 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물에서는 예시가 나와 있죠. 자, 빨간색 공은 몇 개가 있죠? 12개가 있죠. 12개. 녹색 공은 몇 개가 있냐면 리퀴드 페이지에 8개가 있어요. 자, 베이퍼 페이지에는 빨간색 공이 몇 개가 있냐면은 4개가 있고 녹색 공이 6개가 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X1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X1은 리퀴드 페이지 전체 몇 개 분자가 있냐면 20개 분자가 있잖아. 20개 중에 첫 번째 분자가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20분의 12가 바로 X1이에요. 자, Y 구해부터 Y는 베이퍼 페이지의 몰 프랙션이는 전체 몇 개 분자가 있냐면 10개가 있어. 10분의. 그 중에 첫 번째 분자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죠. 그죠? 10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책에 나왔지 않는 게 있어. G1. G1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버럴 몰 프랙션이라고 부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리퀴드 페이지 한적에서의 몰 프랙션이죠. 이거는 베이퍼 페이지 한적에서의 몰 프랙션. 오버럴 몰 프랙션 그거 상관하지 않아.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놈의 전체적인 몰 프랙션을 오버럴 몰 프랙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자가 뭐가 들어갈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 분자의 개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 20개, 여기 10개가 전체 몇 개가 있냐면 30개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분자가 몇 개가 있죠? 12개, 4개 그러니까 16개가 있죠. 그죠? 30분의 16이 G1 이렇게 된다는 거죠. G2는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30분의 14 해주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개의 몰 프랙션을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프린트물의 오른쪽 부분에 무엇은 룰이 있냐면은 레버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그래요. 자, 레버 룰을 한번 정의할 거냐면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여기 안에 첫 번째 분자가 있잖아요. 빨간색 첫 번째 분자가 있는데 녹색이라고 하죠. 녹색 두 번째 분자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 녹색 분자 개수를 계산하려고 그래. 리퀴드 페이지, 가스 페이지를 고려하지 않고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분자의 전체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분자는 지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n 곱하기 g2. 이것이 바로 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분자의 몰수예요. 왜 그러냐면은 n은 뭐냐면은
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분자의 수를 n이라고 불렀거든요. G2는 뭐죠? 오브렐 오프렉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G2에다가 n을 곱해주게 되면 두 번째 분자의 바로 개수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얘는 두 번째 분자가 가스 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고 베이퍼 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자, NL은 뭐냐면은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 NG는 뭐냐면은 가스 페이지의 몰수야. 근데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에다가 리퀴드 페이지의 몰프렉스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리퀴드 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분자의 몰수가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가스 페이지의 몰수에다가 가스 페이지 몰프렉스를 곱해줬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곱하게 되면 가스 페이지에 있는 베이퍼 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분자의 몰수가 될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써줄 수도 있을 거예요. n 대신에 얘를 n 대신에 nl 플러스 ng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전체 몰수는 리퀴드 페이지에 있는 몰수, 가스 페이지에 있는 몰수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는 어떻게 되냐?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개는. 이 두 개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식을 만들 수가 있냐면 여기 nl 곱하기 g2를 위쪽으로 올리고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ng 바이트를 아래쪽으로 내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레버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식이. 이 식은 이제 곧 사용할 거예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이제 곧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일단 기억을 해주도록 하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아래쪽에 세 개의 곡선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곡선은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 가장 중요한 그래프예요. 자, 여기가 X식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현된 직선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현된 곡선이 있어요. 요 그래프를 보려는 것이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해요. 저희 그래프는 X축이 있고 Y축이 있죠. 그죠? Y축은 베이퍼 프레셔예요. 베이퍼 프레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상자 안에 리퀴드 페이지에도 분자가 들어 있고요. 베이퍼 페이지에도 이제 분자가 들어 있어요. 온도는 정해져 있어. 온도는 주어져 있어. 온도가 주어졌을 때 얘가 지금 이 시스템의 압력이 P라고 합시다. P. 그때 평형을 이루고 있는 요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을 내가 X2라고 부르고 가스 페이지의 몰 프랙션을 Y2라고 부를 거예요.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요 그래프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자, 압력이 P다. 압력이 P다. 요 시스템의 압력이 P다라고 했을 때 직선이랑 만나는 점이죠. 직선이랑 만나는 아래로 쭉 내려. 그럼 그게 뭐라면 X2라는 의미야. X2. 곡선이랑 만나는 점 있잖아. 그 곡선이랑 만나는 점 의미는 바로 Y2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이 그래프가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요 시스템의 압력이 P라고 했을 때 가스 페이지의 몰 프랙션하고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에 관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선이랑 만났을 때는 X2, 곡선이랑 만났을 때는 Y2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직선이 무슨 곡선을 나타내 주는 거냐면 이 곡선은 PX2라는 거죠. 베이퍼 프레셔를 뭐의 함수로 표현한 거냐면 X2의 함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직선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P라고 했을 때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이 X2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 곡선은 어떤 식일까요? 이 곡선은 이 곡선은 P Y2를 표현한 식이라는 거예요. Y축은 베이퍼 프레셔예요. 근데 만나는 점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Y2야. 다시 말하면 이 곡선은 무슨 식을 표현하는 것이냐면은 베이퍼 프레셔를 Y2 함수로 표현한 식이라는 거예요. 직선식은 베이퍼 프레셔를 뭐의 함수로 표현한 것이냐면은 X2의 함수로 표현한 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할 거냐면 얘하고 얘를 이제 유도하려고 그래. 그래서 첫 번째 직선부터 직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베이퍼 프레셔를 X2의 함수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2를 P2의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P를 X2의 함수로 표현하자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베이퍼 프레셔는 리퀴드도 첫 번째 분자도 기하하고 두 번째 분자도 기하하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 합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 두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 자, 근데 이 둘 다가 라얼의 법칙을 적용을 따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X1에 P1 아까 했던 거예요. 이거는 X2에 P2 제로. 그 아까 했었던 거죠. X1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X1은 1 빼기 X2라고 했었지 아까. 그래서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아까 그 식 그대로 나오죠. P1 제로에다가 P2 제로 빼기 P1 제로 X2 이렇게 이런 식이 나와. 이게 P야. 자, P1 제로, P2 제로는 주어진 거죠, 그죠? 첫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 순수한 두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식이죠? X2의 직선식이라는 거죠. X2의 직선식. 그래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게 X2.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P2 제로가 되겠죠?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P1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식을 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이 곡선으로 넘어가 보요. 곡선은 무슨 식이라고 하죠? 똑같은 베이퍼 프레셔를 뭐의 함수로 표현하겠다는 거냐면 Y2의 함수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만 하면 되죠? 여기 X2를 Y2의 함수로만 표현해주게 되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Y2를 일단 정해보고 Y2는 두 번째 분자의 가스 페이지의 몰 프랙션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구할 거냐면 돌턴의 분화 법칙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돌턴의 분화 법칙이 하면은 두 번째 분자 가스 페이지, 두 번째 분자 몰 프랙션 전체 압력에서 두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의 비율이 바로 분화 법칙에 의하면은 두 번째 분자의 몰 프랙션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구했단 말이에요. P는 어떻게 된다면 1 빼기 X2에 이렇게 되니까 P1 제로 X2 P2 제로 P2 제로는 X2 P2 제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Y2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뭐죠? Y2하고 X2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잘 이항을 해서 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X2를 왼쪽에다 옮기고 Y2를 오른쪽에다 옮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은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프린트룸에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건 뭐 여러분들 그렇게 유도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식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Y2를 X2의 함수로 표현한 식이고 그걸 이용하게 되면 거꾸로 X2를 Y2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X2를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 X2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제 토탈 베이퍼 프레셔를 뭐의 함수로 표현하게 되냐면은 Y2의 함수로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P가 뭐의 함수로 바뀌냐면 이제는 Y2의 함수로 바뀌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프린트물 보도록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그려주게 되면은 요런 곡선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얘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뭘 할 수 있을까? 자, 지금 얘가 있어. 얘가 리퀴드고 얘가 베이퍼 페이지예요. 그래서 1번 분자도 있고 2번 분자도 있어요. 1번 분자도 있고 2번 분자도 있어요. 여기 몰 프랙션을 내가 X2 내가 Y2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여기 놈의 압력이 지금 P라고 해봅시다. 여기라는 거죠. 방금 얘기했지만 X2는 뭐라고요? 요점이라는 거죠. 요점이 X2예요. 요점 바로 Y2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뭘 정의할 수가 있다. 이거를 리퀴드 페이즈, 가스 페이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전체 몰 프랙션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 G2라고 부를 거라는 거야. G2. 지금 X2는 요 점이고요. Y2는 요 점이에요. 오버럴 몰 프랙션은 반드시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야 되네. 왜냐면은 오버럴 몰 프랙션은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에다가 가스 페이지 몰 프랙션을 가중 평균한 값을 줄 것이기 때문에 오버럴 몰 프랙션은. 그래서 G2는 이거 G2거든요. G2는 X2와 Y2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 수학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오버럴 몰 프랙션은 리퀴드 페이지 몰 프랙션하고 가스 페이지 몰 프랙션의 가중 평균값이기 때문에 평균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자, 여기서 자, 요 길이가 뭐죠? 요 길이. 요 길이가 바로 G2 빼기 Y2고요. 여기가 뭐냐면은 X2 빼기 G2예요. 근데 G2 빼기 Y2, X2 빼기 G2는 방금 전에 구했던 식에서도 나오는 놈이야. 이거 X2 빼기 G2가 있고 G2 빼기 Y2가 있잖아요. 요 값이 바로 이거 G2 빼기 Y2, X2 빼기 G2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은 요 길이 구할 수가 있죠.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3이었다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요 길이 구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2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고요. 여기다. 그러면 이게 얼마라는 거죠? 이게 3. 요게 2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이게 3이고 이게 2니까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하고 가스 페이지의 몰수를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 요 식에서 요게 2고 요게 3이면 요게 3이고 요게 2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 몇 대 몇이 된다는 얘기죠? 3대 2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레버룰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요 그림에서 요 길이 계산하고 요 길이 알면은 이거로부터 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하고 가스 페이지의 몰수의 비율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 이 그림에서.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 2라고 그러면은 얘는 뭐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요 길이는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요 길이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랑 상관이 있고 요 길이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가스 페이지의 몰수랑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압력이 이렇게 있었거든. 내가 근데 압력을 살짝 올려줬어. 이제 여기 더 이상 여기가 압력이 아니고 이거 살짝 이렇게 올려줬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평형점이 움직이겠죠. 이제 더 이상 Y2가 아니고 여기로 옮겨졌죠. 그죠? Y2 프라임으로. X는 여기다가 여기로 옮겨졌죠. 그죠? 요게 뭐냐면 Y2 프라임이에요. 요게 뭐냐면은 X2 프라임이에요. 압력을 높여주니까 X2는 X2 프라임으로, Y2는 Y2 프라임으로 옮겨졌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G라고 그랬잖아요. G. 그렇지. 얘는 안 변한다는 거야. 이건 오버럴 리플렉션은 시스템이 뭐 들어가고 나오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라는 거죠. 그대로. 자, 그러면은 요점에서는 요거는 그대로라는 거죠. 요거는. 자, 그러면은 압력이 낮았을 때는 G2 빼기 Y2가 요 길이였었죠. 그죠? 근데 압력이 높여지니까 어떻게 되나? G2 빼기 Y2가 증가하나요?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요 길이는 뭐랑 상관이 있다고 그랬나요?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랑 상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가해주니까 요 놈이 더 커졌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반대로 요 길이는 가스 페이지의 몰수랑 상관이 그 줄어들었죠. 얘기는.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스 페이지의 몰수는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압력을 더 높여줬어. 그래서 딱 여기 좀 터치를 해버려. 터치.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요 가스 페이지의 몰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0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 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이제는 뭐야? 전부 다 리퀴드라는 얘기죠. 전부 다. 따라서 요 점 윗부분에 있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윗부분은 리퀴드 페이지만 있는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반대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압력을 낮춰줘. 계속 낮춰. 요 지점에 터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전부 다 가스 페이지만 만들어지게 돼. 따라서
요 곡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어떤 상태만 존재하냐면은 가스만 존재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돼? 여기 직선 아래 곡선에 있는 가운데 부분은 좀 봤지만 리퀴드도 있고 가스도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고요? 리퀴드하고 가스가 공존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공존하는. 따라서 얘는 일종의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 그림은 상변이 다이어그램이에요. 혼합물의 상변이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다 못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분별 중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자, 그 다음에